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사관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절 노동조합의 이해 우리 교재 2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 1절에서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라든가 혹은 그래서 노동조합의 주체, 사실은 고용관계를 전제가 필수적 요건이 아니므로 실업자, 피해고자, 퇴직자 등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은 넓게 보면 꼭 재직하는 근로자만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 있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은 취업 안 한 사람들인데도 청년 유니온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적인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노조원들의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다. 그래서 자주적인 단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목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거, 그러한 가장 큰 것인데 그것의 이제 경제적 목적이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임금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을 또 가장 많이 따진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이면서 연합체이다. 그래서 상급단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노동조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 자동차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등등등 다른 기업들의 노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연합의 노동조합, 혹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금속노조가 돼 있죠. 금속노조가 돼 있고, 이게 또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으로 돼 있죠. 이런 그 연합체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만이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노동조합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리만과 메도프라는 사람이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두 얼굴,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라는 노동조합의 부정적 기능과 긍정적 기능 모두 갖는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능은 독점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점. 뭔 말인 거 아니?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훨씬 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고, 또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그 조직만이 또 여러 가지 사용자에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조합원들만이 갖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 독점이란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형성된 노동조합만이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능은 집단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일개 개개인이 어떠한 것들을 사용자에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데,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요구가 먹혀들더라는 거죠. 그러한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노동조합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기능에서 본원적인 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래서 본원적 기능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기능인 거죠. 경제적 기능. 그래서 본원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인상 같은 경우죠.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인상, 부당 노동 행위 방지, 작업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 노동쟁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본원적 기능에 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제적 기능이 있다. 공제적 기능. 사실은 공제적 기능이 가장 먼저 생긴 기능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동조합 이전에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죠? 조합이 있고 이제 그게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된 거죠. 어쨌든 조합 기능으로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공제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동창회 모임 혹은 뭐 어떤 카페 모임 혹은 뭐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 할 때 뭐 하나요? 회비 걷어서 경조사 같은데 갖다 주고 그러죠. 그게 공제 기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돼 있을 때 조합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조합비.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면 그 조합비가 이렇게 많이 모여지면 그걸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돕는다거나 혹은 뭐 특별하게 그 조합원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병으로 뭐 직장을 쉬게 되는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혹은 뭐 경조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합비 갖고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제 기능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제적 기능이란 조합원들의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할 때를 대비해서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노동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기금에서 어느 정도를 부조를 해주는 거죠. 부조. 이런 것들이 공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병원, 진료소 등을 건립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주택공급사업, 휴양소, 오락시설, 소비조합, 장학제도, 퇴직금, 연금 등 여러 가지 공제적, 복지, 후생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기능이다. 이런 것도 공제적 기능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선진국 노조에서는 핵심적 기능으로 삼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비조합, 신용조합, 생활협동조합의 운동 등을 장려해서 공제사업의 활동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한 노동조합원의 상호부조 역할로 노조의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차 노조가 좀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공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내에 매점을 운영을 하는데 이 매점을 노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매점 자체가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싼 가격이겠죠. 그죠? 싼 가격에 조합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구매할 수 있어 좋고 또 이 매점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합원 어떤 조합비로도 내겠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공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파업하고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총선이 있다. 총선이 있는데 뭐 우리 어떤 연합단체 무슨 노동조합 1000명에서 자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싶고 어떠한 정책을 가진 사람들은 탈선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뭐 내부적으로 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로 뽑아줍시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치 사회적 기능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이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이 어떤 법이나 어떤 정책들을 위반할 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건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정치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치 사회적 기능이란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도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복지적 활동과 주장 등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민영화 반대한다. 혹은 뭐 의료기관에 영리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의료라는 부분이요. 그 돈이 없어서 병원 가서 치료 못 받아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그 노동조합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이슈화시키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정치적 기능의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기본 기능은 조직 기능이라는 거죠. 이런 노동조합의 어떤 그 예전부터 그 내려오던 기능이 있는가 하면 현대에선 또 조금 더 다른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원적인 거예요. 예전부터 아주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행하는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조직 기능입니다. 조직 기능. 말 그대로 조직을 잘 만들고 노동조합이란 조직이죠.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 기능이란 기본 기능이란 조직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기능은 또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이 있는데 근로자 기능은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노조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기능이 근로자 기능이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 기능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 기능도 있다. 집행. 만들었으니까 뭔가 정책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직접. 그래서 단체 교섭과 경제활동 기능 뭐 이런 것들 있죠. 단체 교섭. 노동조합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였으니까 회비 내서 술 한잔 먹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든가 근로조건을 조금 더 근로자에게 편한 쪽으로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기능도 있다. 여기에는 경제활동 기능은 공제적 기능도 있고 협동조합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공제적 기능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제적 기능과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능은 이제 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서로에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혹은 신용 협동조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금고도 만들 수 있겠죠. 금고. 은행이죠. 은행 기능을 하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의 금고 기능을 한다든가 뭐 이런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외에도 뭐 이 신용협조합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입법 활동을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참모 기능도 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원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라든가 선전 활동이라든가 조사 연구 활동, 사회봉사 활동 이렇게 해서 참모적 기능도 노동조합의 기능으로서 하나 하는 활동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유형 및 가입 형태. 예. 이게 또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태와 가입 형태, 노동조합 형태와 가입 유형이죠. 가입 유형. 그래서 노동조합의 유형은 첫 번째가 직종별 조합이라는 게 있다. 노조 유형. 직종별. 직업별이에요. 직업별. 이런 것들이죠. 타워 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프로야구 선수 노동조합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특정 직종에 관련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걸 직종별 혹은 직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발달한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직업별 노조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노동조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고용됨과 관계없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없이 직종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조합을 말한다. 주로 숙련공들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종래의 생산 방식 하에서 숙련 근로자가 조직을 통일하여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다. 예전에는 최초 노동조합 형태고요. 예전에는 숙련공 위주로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파치 노동조합 혹은 대장장이 조합이라 그랬죠. 조합.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아니라 조합. 그 다음에 금속 세공 금속 세공 기능공 조합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능공 중에서도 숙련된 사람들, 숙련자 위주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만들었던 조합이 노동조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다. 예, 그런 거죠. 금속노조, 금속산업 노동조합인 거죠, 원래. 그죠? 그 다음에 보건산업 노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산업별 노조에 속하는 겁니다. 해당 산업,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금속노조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자동차 혹은 쌍용자동차 혹은 르노삼성자동차 상관없어요. 기업 상관없이 그 금속산업이라는 부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게 산업별 노조라는 거죠. 산업별 조합은 기술 수준 및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다. 산업이 점점 분업화되면서 노동의 단순화와 대체성이 증가되고 대량
체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 미숙련공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조직의 형태가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예. 따라서 교섭력 또한 숙련도나 직종보다는 동종 산업 내의 조직 범위와 조합원 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조직 확대에 힘쓰게 된다. 예. 조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산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다른 비조합원들의 가입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 일반. 예. 그래서 직종과 산업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 근로자들을 폭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 속할 수 있는, 기업도 다 다르고 직종도 다 다르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모인 거야 그냥.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일반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의 분업화, 단순화, 표준화 과정의 발달과 맞춰서 등장한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생활의 필요 요건을 확보하고자 생성됐다라는 거죠. 주요 요구 조건으로는 고용의 안정과 임금,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설정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죠. 무슨 기업의 노조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과 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단위 기업 간의 지불 능력이나 규모의 차이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형태이다. 기업별 조합은 같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조직되므로 조직의 범위가 명확하며 조직 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예. 기업별 노동조합은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산업별 노조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예, 다음은 그러면 260페이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스에 나와 있던 내용이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니까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자, 26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는 플러스 부분.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산업별 조합이다. 미국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고 유럽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노동조합이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별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로 발달되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 형태. 네, 지금 여기 나왔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지금 하게 될 가입 형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노동조합 가입 형태. 가입 형태. 이게 별표 3개 정도 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파트에서는.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시합 제도로서는 클로즈 시합 제도가 있다. 클로즈드 샵. 예, 말 그대로 이거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뜻이죠. 클로즈라는 게. 그럼 뭐야? 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문이 열려 있지 않느냐?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겐 문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원만이 채용이나 근로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항운노조에서 이걸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운노조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근로자 공급 사업을
노동조합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항원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항구에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물건을 배에 실어주는 상역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이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운노조만이 우리나라는 얘가 지금 항운노조가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 클로즈샵 형태를 취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오픈샵이지 클로즈샵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오픈샵입니다. 두 번째 유니온샵. 이건 채용 당시에는 노조원 여부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채용 뒤에는 입사 뒤죠. 입사 뒤. 입사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언샵 제도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픈샵입니다. 이게 이제 노조원에 상관없이 채용과 근로가 가능한 제도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고 우리도 이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들어갈 때 노동조합원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예. 그냥 근로자에게 그냥 자유의사에 맡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픈샵이다. 예. 그다음에 변형되는 샵도 있다. 변형된.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변형된 샵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형된 샵 형태는 에이전시 샵이다. 여러분들 에이전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뭐 조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류현진이나 혹은 추신수 같은 경우에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이 에이전시라는 뭐 이런 얘기 한 번쯤 뭐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여성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에이전시라는 건 뭐냐면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 대행. 계약이든 연봉 협상이든 대행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직접 구단에 가서 나 얼마 줘, 나 그거 아니면 안 할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대신 가서 대행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노동조합에서는 뭐냐? 노동조합이 에이전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다. 회사가 있는 거죠. 회사. 그럴 때 노동자 중에는 노조원도 있고 비노조원도 있었겠죠. 근데 노조에서 가서 회사에 대해서 자, 우리 노조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1.5배 곱하는 걸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2배 해다오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회사에서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노조원들한테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럼 비노조원들은 뭐예요?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했던 것처럼 1.5배로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가 비노조원들의 에이전시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노조원들이 자, 니네 노조 가입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조비라도 좀 내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너희들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조가 협상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비노조원들한테도 같이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노조원 입장에서는 노조에 가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2배의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이전시 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노조원이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노조 혜택을 받는 거죠. 혹은 노조 입장에서는 비노조원에게 조합비를 징수하고 사용자로부터 획득하는 혜택을 비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예,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기의 의미는 지금 교재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꼭 교재에 있는 거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프리퍼렌셜 샵입니다. 프리퍼렌셜 샵. 예. 우선샵 제도라는 표현을 쓴대. 우선샵. 자, 그럼 누구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냐? 말 그대로 노동조합원에 대해서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은 나중에 조합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해줘 모든 혜택을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선샵 제도라고 채용에 있어서나 뭔가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라는 거죠. 예. 채용 등에 노동조합원에게 등에 있어 노동조합원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그래서 우선샵이라는 거죠. 예. 누구한테 우선을 한다?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사 혹은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이라고도 해요. 메인터넌스. 그래서 조합원 유지샵 제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합원 유지샵. 말 그대로 조합원인데 조합 유지라고. 예. 조합원을 유지해줘야 된다. 조합에 가입한 뒤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탈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조합원을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해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 가입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동안이 주로 어떤 기간 동안이 되느냐? 예, 단체 협약, 준수 기간, 혹은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되겠죠. 유효 기간 정도는 조합원에서 탈퇴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메인터넌스 샵 혹은 메인터넌스 멤버스 샵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샵 형태가 이 세 가지가 있고 변형적인 샵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총 6개의 형태가 있는데 1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2차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 네 가지만 적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혹은 5가지 적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즈샵이든 유니언샵이든 교재에 있는 그런 설명 내용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저 제도가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리 있게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1차 시험 뭐다? 1차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체크오프까지만 좀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체크오프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노동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내잖아요. 매월. 그죠? 급여가 나오면 이제 조합비를 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 그럼 월급 줄 때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봉투로 주니까 옆에서 봉투 받은 사람들한테 야, 너 조합이니까 조합비 내. 이게 회사에 경리나 혹은 뭐 급여 담당자가 있고 급여 담당자가 있으면 옆에 이제 노동조합에 노조에 조합비 징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여 받으면 여기 와서 내고 갔어요.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죠. 봉투로 줬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넣어줄 때 월급을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A부터 뭐 해서 뭐 Z까지 있다. 그럴 때 뭐 이 사람들은 조합원, 이 사람들은 비조합원이다. 그러면 뭐 비조합원들한테는 그냥 전액 지급하겠죠. 전액. 그죠? 근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냈던 걸 또 급여 나은 걸 다시 내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줄 때 회사에서 단체 협약이나 이런 데에서 조합비 사전에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동의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급여 나갈 때 아예 원천 공제해서 어디로 나온 노조로 넣어줄 수 있다는 조합비를. 이게 체크오프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그 목적하는 바에 노동조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합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합 재정 수입의 원칙은 그 주종이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비의 징수 방법 중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에 의하여 조합비를 급료 지불 시에 임금 지불 시에 일괄 공제하여 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체크오프 제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게 체크오프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에게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노동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 나갈 때 거기서 아예 원천적으로 공제해서 그냥 얼마씩 조합비를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를 원천 공제해가지고 조합으로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